연장자 모시기, 의원 돌려막기, 위장 탈당.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검수완박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치열해야 하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야 모두 이 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 거대 양당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들 의견도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범료로 분류되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 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뒤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이 올스톱 직전입니다. 철근, 시멘트 같은 건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사비의 30%가량 차지하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 분양가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잠시 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서 다시 한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단위 회의를 연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모여 대응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과 내일 호남과 영남을 찾는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방한에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오늘 아침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이 크게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1년 전보다 14.6% 급등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일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을 비판하면서 법안 심사는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은 이미 다 제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박강원 법사위원장은 언제 회의가 시작될지에 대해선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점에 대해서 미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안건조정위에서 4대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애초에 다음 주를 목표로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박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결사 저지 의지를 다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독립투사라도 된 듯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잠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서 자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내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서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의 합의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하여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상황 내에서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평검사들에 이어서 어제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회의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치법이고 박탈되는 건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참석자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로 사퇴를 의미한다며 부장검사들 차원의 거취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장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와 구조적 비리의 공백이 발생해 거하기 활개치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청문회 같은 수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국회의 안건 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평검사 회의에서 제안한 외부 통제나 내부 견제 장치 도입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고요. 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고검장들과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민주당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법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고자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국민이 평가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부장검사 회의 결과는 오랜 시간 토의해 내린 결정인 만큼 무게를 갖고 충분히 살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검찰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부장들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저녁에는 수도권 7개 검찰청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내일은 대검찰청에서 현직 판검사와 학계 인사,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과 내일 전남과 경남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요. 동시에 다음 달 20일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당선인 측은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고,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어젯밤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느라고 상경했었는데 오늘 다시 호남 쪽을 가죠? 네, 오늘 오후부터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다시 이어갑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광양과 진주, 마산과 창원 4개 도시를 방문하고 내일은 부산과 울산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중추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서 오직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쯤 첫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쯤 방한해 입국 당일이나 이튿날인 21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방한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만간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한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에 먼저 들러서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무 수준의 답사단이 이번 주말쯤 먼저 방한해 정상행사 장소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 인수위에 김성한 외교안보 분과 간사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오전에 잇따라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막이 오를 텐데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후보마다 크고 작은 의혹들이 이어지는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서 당사자들이 보도자료든 기자회견이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이 지명했을 때부터 국회 청문회까지 모든 과정이 검증이라면서 청문회까지 끝나면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가장 뜨거운 감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길에 강경하게 해명했습니다.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병역 문제가 불거진 아들은 의료자료로 재검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병원 이름과 주치의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의료 자료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전 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번 주 일요일 일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만 내정된 가운데 현행 3실 8수석 체제에서 군사를 빼서 5수석 1기획관으로 바꾼다는 틀로 몇몇 후보는 내부 인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의 강승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걸로 보이고요.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경제수석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이 사실상 내정됐는데 대통령의 입인 홍보수석 자리 적임자를 두고 고심이 길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송영길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공천 논의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폭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 상당수가 경선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고 선거에 이기는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엄청난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남산을 돌아다녀보고 최근에 어제도 4.19 묘소에 다녀봤는데 만나는 시민분들마다 저의 손을 잡고 머리 괜찮냐, 다리 괜찮냐, 고생했다, 서울시장 결심해줘서 고맙다, 꼭 이겨달라, 이런 게 몸으로 느껴져요. 국회의원들의 논리로 보면 저도 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 밑에 흐르는 대중의 이 엄청난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비대위 좀 분위기는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나요? 네, 상당수가 경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선거에 이기는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폭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원욱 전략위원장은 당원이 선출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냥 비대위원장 임명한 분이 비대위에서 결정할 내용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월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스스로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송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전략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두고 이재명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까지 한 분이 송영길이라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명분을 쌓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모두를 감동시켰던 총선 불출마 선언은 그저 대선을 앞둔 당대표의 공언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시장, 충북과 충남지사 후보로 나설 인사들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후보로는 이장우 전 국회의원,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결정됐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충남지사 후보로는 김태흠 의원이 본선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일은 경기, 인천, 울산, 경남 지역, 모레인 23일에는 대구, 강원, 제주 지역의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는 김은혜,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만으로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새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도 함께 환상적인 복식조를 이루는 사람이 가능하다. 제가 경기도민분들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 덮쳐서 제가 바구니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갑자기 링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상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일즈 도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직접 설득도 하고 협력해서 이끌어내는 정말 젊고 열정을 갖고 투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김은혜의 경기도는 내내 나날이 삶이 변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체감형 경기도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들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경기도는 대한민국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제와 안보 이 나라의 두 축이 경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경기도민들께서 지금 원하신다. 제가 그래서 감히 도전하고 싶다 그랬던 거죠. 23년째 정치를 해서 정말 늘 어느 여야 어느 정치인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이거를 찾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온 사람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냥 선거 때문에 여야 간 갈등 때문에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선거 때 말만 하고 해결 못했던 문제들 제가 4년 내내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제가 정말 앞장서겠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의 새 사저에서 생활할 예정이죠. 네, 최근 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서 옛 사저에서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오태인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의 새 사저로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사저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머물 곳입니다. 잠시 사저 모습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회색빛 건물로 큰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일부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8일 건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는데요. 그제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직기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이삿짐이 나와 새 사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옛 사저에 있던 세간사리가 여러 대의 트럭에 실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매곡동 사저는 경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 평산마을에 새 사저를 지었는데요. 문 대통령 경남고 동기인 승효성 건축가가 설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통도사에 걸어나갈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있는 김해봉화마을도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새 사저가 완공되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대통령 취임 참석 후 곧바로 이곳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도 전직 국무위원들과 오찬해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이 있는 만큼 이곳 평산마을에서 어떤 행보를 펼칠지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 후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 남편 살해에 가담한 공범과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검찰 조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은혜와 조연수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들이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국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선 이들의 진술 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로부터 계획적인 살해를 준비했다는 자백을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이은혜는 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거피를 이용한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은혜와 조현수가 보거피를 왜 이만큼 넣었는데 죽지 않느냐며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살해 공모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인 만큼 진술을 거부해온 이은혜가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술서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나 남편 윤 씨에 대한 사과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연수도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살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도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은혜와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유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무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전부터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평계곡 살인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었지만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가 실제로 다이빙을 강요했는지 또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겠지만 조현수와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온 A씨가 검찰에 쉽게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해 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도피를 놓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기 외곽 숙소에 머물렀을 때 숙소비를 결제한 카드 명의자와 당시 동행한 지인들, 이들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계약해준 지인 등 4명 정도가 의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들이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개 수배 중인 것을 알고도 도주를 도왔다면 조력자들에게도 도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안정적인 모습인데 다음 달 말 격리 해제에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는 25일 기준으로 4주 뒤가 되는 다음 달 말 격리 의무 해제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확진 감소세가 지속하면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서 격리 의무 해제와 위험도가 낮은 것은 별개라며 현재 유행 위험도와 일반 의료 체계 정비 수준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근거로 삼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인플루엔자 환자처럼 개인적 사회적 전파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감에 걸릴 경우 격리 의무 기간은 없지만 개인에게 사회적 전파 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학생의 경우에도 닷새간 공결 처리됩니다. 인수위가 어제 확진자 격리 해제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부분과도 맞물리는데요. 그러면 과도기적 성격으로 해제하지는 않되 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다음 주 후반 발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846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지만 사망자는 147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40.7%로 안정적이고 재택치료 환자는 57만 4천여 명,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구는 4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도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자, 2년 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마침표를 찍었던 분이죠. 자, 이번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굉장히 친절해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예, 핸드폰이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받고 계시군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강행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시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입장을 정리하신 겁니까?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전부터 이 중요한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문가분들, 검찰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글들과 직접 만나 뵙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고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한 끝에 어려운 고민 끝에 어제 결론을 내리고 제 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아, 어제 천명을 했지만 오랫동안 생각은 해오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이제는 괴물이 돼가는 것 같다. 굉장히 수위 높은 작심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배경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60~70%에 이르지만 현재의 법안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50%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 차이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586 운동권 선배들을 비판했냐면 저는 이제 70년대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민주화 세대, 민주화 기수라고 할까요? 저희들의 영웅이었죠. 예. 함께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큰 의미였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독재를 타도하는 그 방식 그대로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결정과 함께 소수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예. 내기를 막지 마라. 안건조정위원회 한 명의 중요성, 필리버스터의 가능성 등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내가 가려고 하니 내기를 막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글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비록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어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그 명분이 쓰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172명 안에 드는 목소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목소리들은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을 정말 너무 아무런 고민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세력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영웅이었던 선배들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실망도 이 법안 반대의 배경이 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개혁이 아닌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적절히 견제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회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한다고 과연 우리 수사권에 국민들의 받는 형사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 저는 의문이 있고요. 또 기소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핵심이 되고 있는 기소의 형평성, 기소 받아야 될 사람은 기소 당해야 될 사람 기소 당하고 기소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당하는 무전 유죄가 없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좀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어떤 권력도 오래 있으면 부패하니까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을 검찰의 권력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맞고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마법의 약인 듯한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어렵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빨리 마치 5월 10일이 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법을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절박한 마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이 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 10일까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쥐고 있는 이 시간에 이거를 꼭 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욕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나의 길과 나의 방향이 옳고 상대편의 길은 틀리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정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의 우려대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검찰 공화국을 진짜로 만든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몰아내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공분이 생긴다면 예.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검찰 공화국을 막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5월 12일 전까지 무조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요. 예.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정훈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박주민 이 두 사람을 배제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었고 이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말지 이걸 가지고 어제 심야 회의까지 열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점심에 도시락 회동까지 했었죠. 자, 민주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서울시장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겠다. 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고 좀 천천히 이 법을 추진해도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논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런 검찰 개혁은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검찰 자체에서도 지금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할지 그것이 충분할지 올바른 방향일지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만 실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강제하고 또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인위적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정말 기소에 책임이 있는 검찰 당사자 한 분 한 분이 이번 계기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든지 이 취지를 무력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강제에 의한 강요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런 합의한 안이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또 검찰이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2024년 있는 총선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고 좀 시간을 두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 검찰 개혁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한 국민을 믿어라 이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런데 지금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역할을 기대했던 양향자 의원이 이 법에 반대하자마자 어제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그전에는 또 뭐 최고령자 투입 수싸움도 있었는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갖 편법이 등장하는 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련의 입법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제 늦게 집에 돌아가서 예. 초등학교 6학년인 제 딸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질문을 하던가요? 안건조정위원회가 있고 예. 아니요, 그건 반칙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 반칙 아니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인 제가 반칙 아니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칙이 맞아라고 해야 됐을까요? 과연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 앞에 떳떳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을 이렇게 하나씩 훼손해 가면서도 이루어갈 검찰 개혁이란 게 과연 뭔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의 독점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 다수당은 권력의 독점, 권력의 네. 만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딸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의원님 협조를 기대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자,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 밝힌 뒤에 10,000통 정도 문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제가 전화가 2개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개인적 메시지를 막 놓치고 있고요. 아. 저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절박한 심정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 읽으려고 합니다. 전 욕도 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그리고 성공스러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에서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길게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뤄가지 않으면 이것이 진영 논리로 갇히고 또 우리 정치권도 지금 저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반드시 무조건 반대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무한대로 뿜어내면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 그런 짓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어느 정도 선까지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예정된 중요한 해외 일정까지 수년을 하시면서 지금 중재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아는 의장님은 의회주의자십니다.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주의자라는 것은 한 방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타협안을 이뤄내겠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초 선거구 시범 실시, 중대 선거구 수범 실시가 하나의 성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의장님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측의 일방적인 처리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타협안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다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 공천 여부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고 조금 전에 이제 비대위 결정이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 기름값이 2,000원 가까이 올라서 차를 두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네. 10,000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하나 먹기 힘든 분들 서울에 많이 사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부의 싸움, 내홍을 보고 기뻐하실까? 감동이 있을까? 저는 1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작년 4월 7일에 전 단일화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의 명분과 목적은 예. 네, 민주당이 이렇게 내홍하고 진영으로 갈라지고 서로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계파와 어떤 진영에서 후보를 내야 되느냐로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가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저는 정치가 이념을 벗어서 생활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해결하는 데 모든 목적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하루빨리 민주당도 또 다른 당도 이제 민생을 위해서 누가 좋은 정책을 내냐라는 경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서울시장부터 그런 경연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제 같은 목소리도 많이 내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모습입니다. 시민들과 장애인단체 회원, 경찰들의 취재진까지 뒤섞여 승강장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장애인단체 회원은 휠체어에서 내린 뒤에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방식으로 탑승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열차 운행이 35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지연됐는데요.
일부 시민은 왜 시위를 벌여 불편을 초래하느냐며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과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재개한 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예산 증액 등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대통령 취임식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확실한 답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시위를 멈추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박경석 전장현 대표와 TV 토론을 벌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방식의 시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인수위 측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출근길 교통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장현과 인수위 측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확진된 투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확진자도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60대 환자가 또다시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A씨는 코로나에 걸린 67살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입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와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진짜 비인간적입니까, 정말. 어떻게든 치료해서 뭐 이렇게 살아나셨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아예 없는. A씨 아버지는 투석 환자였습니다. 주 3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하지만 투석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거절당해 가족들이 사방팔방 다른 투석 병상을 알아봤지만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밤 9시쯤 아버지는 피가래를 토하며 의식이 혼미해졌고 경기 김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칼륨의 수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투석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밤새 투입을 했었고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제 새벽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불과 10일 전 정부는 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확진자도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하여 평소 다니던 투석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먼저 다니던 병원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확진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확진자를 관리하는 보건소도 입원 병상을 찾아봤지만 병상 부족으로 하루 지나야 입원할 수 있었고 투석 가능한 병원은 수도권 전체를 뒤져봐도 나흘 뒤가 가장 빨랐습니다.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음압투석 병상은 574개로 전체 투석 환자 수 10만 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확진자 중 투석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럼 투석 기간을 알아보려고 엄청 하루 종일 전화 통화해서 투석이 되는지에 다 전화 돌려보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족들은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제기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공사 자재값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둔촌주공의 공사 중단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하루 이 공사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부분부터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광주와 제주에 있는 골조 건설 업체들이 어제 하루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지금 원자재값, 그러니까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 인건비도 올라서 이 기업들이 줄도산에 처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기한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광주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건설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조 업체들이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요. 골조라고 하면은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골조 건설이 중단이 되면 사실상 건설은 모두 다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골조 같은 게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말고도 공사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값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점을 들 수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최근에 시멘트 대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멘트는 언제나 공사의 핵심 자재입니다. 시멘트의 사용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졌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백제 그 계로왕 때 만들었던 몽촌토성, 그걸 보면요, 증토축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료에. 흙을 쪄가지고 성을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시멘트 공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됐고 핵심적인 재료인데 이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오르는 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이 대부분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적인 장점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산 유연탄을 주로 사왔어요. 원료가 되는 유연탄을요. 근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지면서 유연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원활하지가 않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시멘트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이것도 공사 현장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올랐고 나머지 뭐 내장재 이런 것들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값이 올랐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재, 건축 자재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날이 추울 때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양생 같은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게 날이 좀 따뜻해졌을 때가 공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오른다, 자재값이 오른다는 거는 상품으로 쳤을 때는 원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원가가 오르면은 상품값도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토부통부에서 내놓는 걸 보면은 6개월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를 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이 6개월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비정기로 한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 철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도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도 오르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이 증액을 놓고 조합이랑 또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은 공사 현장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는데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둔촌주공, 이곳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고요? 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건축 이전에도 6,000세대가 되는 엄청난 대단지였고요. 워낙 크다 보니까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게 재건축이 끝나면은 12,000가구가 되는 엄청나게 큰 단지가 되는데요. 지금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되면서 공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이 시공단과 전임집행부가 지난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5,600억 원가량입니다. 근데 새 집행부가 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거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고요. 또 법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극적 합의 이러한 뭐 전망들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조합에서는 강경 입장을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여론이 조합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공단 측의 이 증액에 대해서 시공단 측이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준다는 가정하에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시공단에서는 약간 싸늘한 반응이에요. 신뢰가 무너졌다고. 거기다가 지금 뭐 금융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시공단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조합도 물론 피해를 보고 그리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서로 양보해가지고 빨리 어떤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주제를 바꿔서 지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뮤직하우, 예. 조각 투자 서비스가 네. 있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어제 결론이 나오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 조각 투자라는 게 금감원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요. 사업자가 자산을 사들여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수익권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번에 이슈가 된 뮤직하우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뮤직하우가 음악에 있어서 저작권을 일부 사들입니다. 지금 예. 나오고 있죠. 그거를 이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투자자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매달 지분만큼의 저작권료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서로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지 저작권을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게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네, 팬이실 것 같은데. 역주행의 대명사. 그렇죠. 그 역주행을 하면서 예. 이 청구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초에 이 청구권 한 주가 한 2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7개월여 만에 130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를 거래하는 뮤직하우도 관심을 받았는데 제가 앞서서 계속 이게 주식과 비슷한 거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과 비슷한 거래를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금융이다. 예.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게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지적 때문에 금융당국이 또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주식과 같은 거래, 그러니까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증권 거래 영업을 시작한 기업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이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2009년에 도입된 이후로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위반이라는 개념이 좀 적었을 것이다. 또 이미 17만 명이라는 투자자가 여기에 참여도 하고 있고 관련 문화를 발전시킬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을 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예. 사실 이 말을 다시 뜯어보면요. 가상자산, 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NFT 같은 것에도 이런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각 투자가 음악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뭐 와인이나 슈퍼카 아니면 한우 같은 것들 이런 것에도 투자하는 개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지금은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소유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거래하는 거라는 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예. 또 금융당국은 지금 이런 신종 투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6.46으로 1년 전보다 8.8% 올랐습니다. 이는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한 것으로 한 달 전보다 1.3% 상승한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석탄과 석유 제품, 1차 금속 제품 등이 크게 오르면서 공산품이 1년 전보다 14.6% 급등했습니다. 반면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오면서 농림수산품의 생산자 물가는 6.3% 내렸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넷플릭스 주가는 35% 폭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주가가 35.1% 폭락했습니다.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입니다. 한 주에 226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40억 달러, 약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0 years of fabulous growth at Netflix has finally hit a wall. Netflix stock over the past 6 months or so is down about 65 or 70% from its peak. 넷플릭스는 전날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0만 명 줄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가입자 70만 명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쇼크에 월가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은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경기동향 보고서를 현지 시간 20일 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고등학생이 15일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6일 아침 8시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고등학생 A군이 등굣길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당시 휴대전화와 카드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을 통해 행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종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첫 발사체인 아르테미스 1호가 최종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 올여름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떠나기 위해 최종 리허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최종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액체 수소 등 로켓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3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2단 로켓의 헬륨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1단 로켓에만 연료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번엔 수소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 1호는 다음 주 조립동으로 옮겨져 부품 교체 등 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계획했던 6월 6일에서 16일 발사가 어려워졌다며 이후 로켓이 달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시기는 6월 29일에서 7월 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the earlier June window is challenged at this point. Mike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later windows if you want, but we're really taking this a step at a time.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애초 지난해 발사를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뒤로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엔 기술적 문제로 또 밀린 상황입니다. 50여 년 만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인 아르테미스 3호의 발사 일정도 이미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당초 2028년이던 발사 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으로 앞당겼지만 협력 민간업체 블루오리진과의 소송으로 제때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아르테미스 사업이 늦게나마 재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건조특보 속에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이 비상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걱정인데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기온에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가까이 올라 무척 따뜻한데요. 고온 속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동해안에는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는 등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광주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초속 25m 이상의 양간지풍까지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잡음이 극심했던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문제 조금 전에 비대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대표 선수 내일 결정되고요. 대구에서는 박심을 등에 업은 김재원, 유영아 두 사람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안건조정위 배치를 예고하자마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앞으로 놓인 변수들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